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개츠비의 저자로 유명한 F. 스코어 피츠제럴드가 쓴 단편소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에 펴내는 곳은 자화상입니다. 이 작품은 F. 스코어 피츠제럴드가 1922년 초 대단한 열정을 쏟아부어 탈구한 뒤 내가 쓴 가장 재미있는 단편이라고 자평한 소설입니다. F. 스코어 피츠제럴드는 1896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했으나 성적 부진으로 자퇴한 뒤 군에 입대해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요. 1919년 장편소설 낙원의 이쪽을 발표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1920년대 화려하고 향락적인 재즈 시대를 배경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의 모습과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무절제와 환멸을 그린 작가인데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윌리엄 포크너 등과 함께 20세기 초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죠. 이 소설은 1860년 볼티모어의 한 개인 병원에서 70세 노인의 모습으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시간을 거꾸로 살아야 하는 이 운명의 남자 벤자민 버튼. 그러나 신기한 괴물처럼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50살이 넘은 나이에 20대의 외모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고 사업가로 명성을 얻고 사교계를 주름잡으며 철저하게 세상에 적응에 성공합니다. 그의 삶은 흥미로운 사건의 연속이었는데요. 하지만 엇갈리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젊어지는 속대에 비례해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늙어가게 됩니다. 영화적 판타지가 충분한 책의 내용 덕분에 데이빗 핀처 감독,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2009년 개봉해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사실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책의 내용과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70세 노인으로 태어나 점점 젊어지는 한 남자의 기묘한 인생과 사랑 이야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 옛날, 아니 186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이 집에서 태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요즘 의술의 신들께서는 신생아의 첫 울음소리가 병원, 그것도 이왕이면 상류층 병원의 마취제 냄새로 가득 찬 공기 속에서 울려야 한다고 천명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1860년의 어느 여름날 젊은 로저 버튼 씨 부부가 첫 아이를 병원에서 낳겠다고 결정한 것은 유행을 5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는 그저 일어난 일만 이야기할 테니 판단은 지금 이야기를 읽고 있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기를 바란다. 로저 버튼 부부는 남북전쟁 이전에 볼티모어에서 살았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쪽과 저쪽의 지방과 친척 관계였는데 그것은 남부 사람들이면 다 알다시피 남부 연방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거대한 귀족 계급에 속한다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버튼 씨는 곧 첫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에 매우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본인이 4년 동안 커프라는 다소 뻔한 별명으로 불리며 다녔던 코네티컷 주의
예일 대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있도록 태어나는 아이가 아들이기를 바랐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은 9월의 아침이었다. 그는 6시 정각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일어나 옷을 입고 흠 한 점 없는 옷깃을 매만져서 정돈한 뒤 볼티모어 거리를 가로질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밤의 어둠이 자신의 가슴에 새 생명을 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다. 신사숙녀를 위한 메릴랜드 병원에서 9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가족 주치의인 킨 박사의 모습을 보았다. 직업상의 암묵적 윤리에 따라 모든 의사들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손 씻는 동작으로 두 손을 비비며 정면 입구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철물 도매 회사인 로저 버튼사의 사장 로저 버튼 씨는 명화의 한 장면 같은 시대의 남부 신사의 품격에 맞지 않게 킨 박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아, 킨 박사님, 버튼 씨가 외쳤다. 박사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더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버튼 씨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엄하면서 치유력이 담겨있는 얼굴에 기묘한 표정이 드리워졌다. 어떻게 됐습니까? 버튼 씨는 숨이 턱에 차서 달려들며 물었다. 뭐였죠? 아내는 괜찮습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진정하게. 김 박사는 날카롭게 대꾸했다. 약간 짜증이 난 기색이었다. 아기는 태어났나요? 버튼 씨가 간절하게 말했다. 김 박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래. 태어난 것 같네. 어느 정도는. 그는 다시 묘한 표정으로 버튼 씨를 흘끗 쳐다봤다. 아내는 괜찮은가요? 그렇다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거기까지. 김 박사는 버럭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직접 가서 보길 바라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는 마지막 말을 거의 내뱉듯이 외치고는 돌아서서 중얼거렸다. 자넨 오늘 같은 날이 내 직업적 명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끝장일세. 누구라도 끝장이라고.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버튼 씨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새 쌍둥이인가요? 아니네. 새 쌍둥이가 아니야. 박사가 비꼬는 듯이 말했다. 더 알고 싶으면 자네가 직접 가서 보게. 그리고 다른 의사를 불러. 로저, 나는 이 세상에 나오는 자네를 받았고 자네 가족들 주치의로 40년을 있었지만 이제 자네와는 끝이야. 자네든 자네 친척 누구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 잘 가게. 그는 매몰차게 돌아서더니 한마디도 더하지 않고 연구실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신의 쌍두마차에 올라 쌩하니 가버렸다. 버튼 씨는 망연자실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떨며 보도에 서 있었다. 무슨 끔찍한 재난이 일어난 걸까? 그는 신사숙녀를 위한 메릴랜드 병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사라졌다. 잠시 후 그는 스스로를 다그쳐 계단을 올라 정문으로 들어갔다. 간호사 하나가 어둡고 음울한 복도에 데스크 앞에 앉아 있었다. 수치심을 꿀꺽 삼키며 버튼 씨가 그녀에게 다가섰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상냥하게 그를 쳐다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여자의 얼굴에서 극심한 공포가 퍼져갔다. 벌떡 일어나 당장이라도 복도에서 달아날 태세였지만 가까스로 자신을 억제하고 있는 듯했다. 제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버튼 씨가 말했다. 간호사가 조그맣게 비명을 질렀다. 아, 그러셔야죠.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위층이에요. 바로 위층. 위로 올라가세요. 그녀가 방향을 가리키자 버튼 씨는 식은땀에 젖은 채 비틀거리며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위층 복도에서 그는 대야를 들고 다가오는 다른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다. 전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간신히 말했다. 제 아이를 보고 싶음. 타당, 탕. 대야가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더니 계단 쪽으로 굴러갔다. 탕, 탕, 탕. 대야는 이 신사가 널리 퍼뜨린 공포를 분담하기라도 하듯이 한 계단씩 차례대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제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버튼 씨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외쳤다. 그는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타당. 대야가 1층 바닥까지 떨어졌다. 간호사는 그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진심으로 경멸하는 눈으로 버튼 씨를 쳐다보았다. 알았어요, 버튼 씨. 그녀는 언성을 낮추고 말했다. 알았다고요. 하지만 오늘 아침 그 일이 우리 모두를 어떤 지경에 몰아넣었는지 아신다면 이보다 터무니없는 일은 없어요. 이 병원은 앞으로 절대 옛 명성을 누리지. 빨리요. 그는 쉰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 못 참겠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버튼 씨. 그는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며 그녀를 뒤따라갔다. 기다란 복도 끝까지 가자 방이 하나 나왔고 거기서 각양각색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실로 훗날의 영어로는 통곡의 방이라고 불려질 법한 방이었다. 그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벽을 따라 하얀색으로 칠한 바퀴 달린 아기 침대 6개가 벽을 따라 놓여 있었는데 머리맡에는 각각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버튼 씨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어느 게 우리 아이죠? 저기요. 간호사가 말했다. 버튼 씨의 눈이 간호사의 손가락을 따라갔다. 그가 본 광경은 이랬다. 풍성한 흰 담요에 쌓인 채 몸이 다 들어가지도 않는 아기 침대에 억지로 끼어 있는 것은 이르는 좋게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그의 듬성듬성한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고 뺨에는 잿빛 수염이 길게 내려와 있었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미풍을 받아 앞뒤로 우스꽝스럽게 물결쳤다. 노인은 침침하고 생기 없는 눈으로 버튼 씨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당혹스러운 의문이 숨어 있었다. 내가 미친 겁니까? 버튼 씨는 고함을 질렀다. 그의 공포는 분노로 변했다. 이게 무슨 병원의 지독한 장난입니까? 저희한테는 장난이 아니에요. 간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저건 확실히 당신의 아이예요. 버튼 씨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끊이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있다가 눈을 뜨고 다시 보았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60하고도 10살을 더 먹은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60하고도 10살을 더 먹은 아기. 아기 침대의 난간에 발을 걸친 채 쉬고 있는 아이. 노인은 잠시 평온하게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목신 늙은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인가? 버튼 씨와 간호사는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노인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날 여기서 좀 꺼내 주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최소한 편안한 흔들 의자라도 갖다 주든지. 당신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당신은 누구죠? 버튼 씨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다. 정확히 내가 누군지는 나도 모르지. 노인은 칭얼거리며 불평을 했다. 난 태어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잖아. 하지만 내 성이야 확실히 버튼이지. 거짓말. 당신은 사기꾼이야. 노인은 피곤하다는 듯이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갓 태어난 아이를 이런 식으로 환영하다니. 그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불평했다. 그러는 거 아니라고 당신이 말 좀 해주지. 그러지 마세요, 버튼 씨.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당신 아이가 맞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저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오늘 중으로. 집으로? 버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다. 네, 우리는 저 사람을 여기에 둘 수는 없어요.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거 참 잘 됐네. 노인이 칭얼거렸다. 여기는 조용한 취향의 아이를 두기에는 퍽이나 좋은 곳이지. 사방에서 고함 지르고 울부짖는 통에 한숨도 못 잤다고. 먹을 걸 좀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이 부분에서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항의조가 되었다. 우유병을 갖다 주지 뭐야. 버튼 씨는 아들 옆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맙소사.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집에 데려가셔야 해요. 간호사가 강경하게 말했다. 당장요.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남자의 눈앞에 무시무시한 그림이 무서울 만큼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의 옆에서 성큼성큼 걷는 이 섬뜩한 유령과 함께 도심의 혼잡한 거리를 뚫고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럴 수 없어. 난 못해. 그는 신음했다.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말을 걸 텐데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는 이 고희의 노인을 이렇게 소개해야만 할 것이다. 이쪽은 제 아들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태어났죠. 그러면 노인은 몸에 두른 담요를 여밀 것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터벅터벅 걸어갈 것이다. 북적거리는 가게들과 노예시장을 지나고 머릿속이 캄캄해지는 그 순간 버튼 씨는 차라리 아들이 흑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주택가의 호사스러운 집들도 지나고 요양원도 지나. 진정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가 명령조로 말했다. 이것 봐. 노인이 불쑥 말을 꺼냈다. 내가 이 담요를 두르고 집까지 걸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 한참 잘못 생각한 거야. 아기들은 항상 담요를 둘러요. 심술궂게 버스럭거리더니 노인은 조그만 흰색 베네옷을 들어보았다. 봐. 노인은 기운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더러 이런 걸 입으라고 준비해뒀더라고. 아기들은 다 그런 걸 입어요. 간호사가 딱딱하게 말했다. 노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아기는 입은 뒤에는 아무것도 안 입을 거야. 이 담요는 가려워. 적어도 시트는 가져다 줄 수 있었잖아. 알고 있어요. 입고 있어. 버튼 씨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는 간호사를 돌아보았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시내에 가서 아들에게 입힐 옷을 사오세요. 버튼 씨 아들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따라왔다. 그리고 지팡이도, 아버지, 지팡이도 갖고 싶어. 버튼 씨는 바깥문을 쾅 하고 세차게 닫았다. 안녕하세요. 버튼 씨는 체서피크 의료회사 점원에게 불안한 마음으로 말을 붙였다. 아이에게 입힐 옷을 좀 사려고 합니다. 아이가 몇 살이죠, 손님? 6시간 정도요. 버튼 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신생아 용품 매장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사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이가 유난히 몸집이 커서요. 그러니까 커요. 가장 큰 사이즈들도 있습니다. 남자애들 옷 매장은 어디에 있죠? 버튼 씨는 필사적으로 말을 돌리며 물었다. 점원이 틀림없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비밀을 냄새 맡은 것 같았다. 여기에요.
그는 주저했다. 아들에게 성인 남자의 옷을 입힌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불쾌했다. 만약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남자의 옷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길고 끔찍스러운 수염은 잘라버리고 백발을 갈색으로 염색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최악의 꼴은 그럭저럭 감추고 자존심 비슷한 것도 지킬 수 있다. 볼티모어에서의 자기 입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남자아이 옷 매장을 미친 듯이 둘러봐도 갓 태어난 버튼에게 맞는 옷은 없었다. 그는 가게를 탓했다. 이런 경우에는 가게를 탓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드님이 몇 살이라고 하셨죠? 점원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러니까 16살이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6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옆 골목으로 가시면 청소년 매장이 있습니다. 버튼 씨는 비참하게 발길을 돌렸다. 다음 순간 그는 걸음을 멈추고 환한 얼굴로 쇼윈도에 전시된 마네킹의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그가 외쳤다. 저 옷으로 하겠소. 저 마네킹이 입은 거요. 점원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점원이 말했다. 저것은 어린애 옷이 아닌데요. 적어도 손님이 찾으시던 어린애 옷은 아니지만 가장 무도회용 의상이니 손님께서 입으시면 될 것 같네요. 싸주세요. 고객은 신경질적으로 고집을 부렸다. 저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겁니다. 놀란 점원은 그가 원하는 대로 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버튼 씨는 신생아실로 들어가서 아들에게 꾸러미를 던지다시피 건넸다. 이게 네 옷이다. 그가 내뱉었다. 노인은 꾸러미를 푸르더니 얄궂은 표정으로 내용물을 바라봤다. 내 눈에는 좀 웃겨 보이는데? 그가 불평했다. 난 원숭이 꼴이 되고 싶지는 않... 넌 이미 나를 원숭이 꼴로 만들었어. 버튼 씨는 사납게 쏘아붙였다. 네 꼴이 얼마나 우스울지 상관하지 마. 입어. 아니면 내가 볼기짝을 때려줄 거야. 끝에서 두 번째 단어가 목구멍에서 불편하게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절한 말 같았다. 알았어요, 아버지. 노인은 기괴하게 고분고분한 아들을 흉내내며 말했다. 아버지가 더 오래 사셨으니 잘 아시겠죠. 분부대로 하지요. 조금 전처럼 아버지라는 소리에 버튼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좀 서둘러. 서두르고 있어요, 아버지. 아들이 옷을 다 입자 버튼 씨는 울적한 마음으로 그를 쳐다봤다. 의상은 물방울 무늬 양말에 분홍색 바지, 그리고 커다란 흰 칼라를 댄 벨트 달린 블라우스로 이루어져 있었다. 블라우스 위로 길고 허연 수염이 거의 허리춤까지 축 늘어진 채 휘날리고 있었다. 효과는 좋지 않았다. 잠깐. 버튼 씨는 병원 가위를 쥐고 3번의 재빠른 손놀림으로 수염을 뭉텅 잘라냈다. 하지만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조합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다. 남아있는 텁수룩한 수염과 눈물이 질질 흐르는 눈, 오래된 치아는 의상의 경쾌함과 기괴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버튼 씨는 완고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가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들은 신뢰를 담아 그 손을 잡았다. 날 뭐라고 부를 거야, 아빠? 신생아실에서 걸어 나오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분간은 그냥 아가라고 부를 건가요? 더 좋은 이름이 생각날 때까지? 버튼 씨는 투덜댔다. 몰라. 그가 사납게 대답했다. 무드셀라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싶네. 무드셀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900살 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버튼가의 세 가족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듬성듬성하고
부자연스러운 흑발로 염색을 하고 얼굴에 광이 날 정도로 바싹 면도를 하고 대경 실색한 재단사에게서 맞춰온 아동복을 차려입었지만 버튼 씨는 아들이 집안의 첫 아기 노릇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늙어서 구부정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벤자민 버튼, 적절하기는 하지만 기분 나쁜 무드셀라라는 이름 대신 이 이름으로 불렀다. 벤자민 버튼은 키가 170이 넘어서 옷으로 감출 수가 없었다. 아무리 눈썹을 다듬고 염색해도 그 아래 흐리멍덩하고 피곤해 보이는 눈에서 눈물이 질질 흐르고 있다는 사실도 감출 수가 없었다. 사실 미리 고용해뒀던 보모는 애를 한번 보더니 몹시 붕괴하며 집을 떠나버렸다. 하지만 버튼 씨는 그의 확고한 결심을 지켜나갔다. 벤자민은 아기였고 아기여야 했다. 처음에 그는 벤자민이 따뜻한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할 것이라고 공표했지만 결국에는 그의 아들에게 버터를 바른 빵 그리고 심지어는 오트밀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설득당하고 말았다. 어느 날 그는 집에 딸랑이를 들고 와 벤자민에게 주더니 이걸 가지고 놀아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하며 고집을 부렸다. 노인은 지겹다는 듯이 딸랑이를 받았고 하루 종일 이따금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순순히 들려줬다. 하지만 벤자민이 딸랑이를 지겨워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게다가 혼자 있을 때 마음을 달래주는 다른 위안거리를 발견한 게 틀림없었다. 예를 들자면 버튼 씨는 어느 날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전보다 시가를 더 많이 피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아기 방에 불쑥 들어갔더니 방 안은 희미한 푸른 안개로 가득 차 있고 벤자민은 죄 지은 표정으로 검은 아바나 시각꽁초를 감추려 했다. 물론 이는 눈물이 쏙 빠지게 볼기짝을 때려 주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버튼 씨는 도저히 이 문제를 직접 나서서 처리할 수가 없었다. 그저 계속 그러면 발육이 늦어질 것으로 아들에게 경고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튼 씨는 완고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납으로 만든 병정들을 집으로 가져왔고 장난감 기차도 가져왔고 또한 커다랗고 귀여운 봉제동물 인형도 가지고 왔으며 적어도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을 유지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장난감 가게 점원에게 아기가 분홍 오리를 입으로 빨면 칠이 벗겨지지 않는지 열성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벤자민은 관심을 갖기를 거부했다. 뒤편 계단으로 슬쩍 내려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 권을 들고 아기 방으로 돌아와서는 오후 내내 그것에 몰두하고는 했다. 그러는 동안 송아지 인형과 노아의 방주는 바닥에 팽개쳐져 있었다. 이런 고집 앞에서 버튼 씨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볼티모어에서 생긴 이 대사건은 처음에는 대단한 것이었다. 이런 불운이 사교적 차원에서 버튼가와 그 친척들에게 끼쳤을 피해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온통 다른 데로 쏠려 버렸기 때문이다. 예의 바르기 이루 말할 데 없는 소수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해줄 칭찬을 생각하느라 머리를 짜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제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선언하는 창의적 책략을 생각해냈다. 모든 70살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표준적 노화 상태로 볼 때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로저 버튼 부부는 기쁘지 않았고 벤자민의 할아버지는 모욕당했다며 노발대발했다. 벤자민은 일단 병원을 떠나자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함께 놀려고 남자애들 몇 명을 데려오면 그는 뻣뻣한 관절을 이끌고 팽이와 구슬에 재미를 붙여보려고 했으며 오후를 보냈다. 심지어 한 번은 어쩌다 새총으로
부엌의 창문을 깨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아버지는 이 위협을 남몰래 흐뭇해했다. 그래서 벤자민은 매일매일 뭔가를 깨뜨리려고 궁리했지만 그런 짓을 한 건 순전히 남들이 그러기를 기대했기 때문이고 그의 타고난 성품이 자상했기 때문이었다. 처음과는 달리 할아버지의 반감이 서서히 사라지자 벤자민과 노신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나이로나 경험으로나 너무나 동떨어진 이 둘은 옛 친구처럼 몇 시간이고 앉아서 천천히 흘러가는 하루에 대해 지칠 줄 모르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눴다. 벤자민은 부모보다 할아버지와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꼈다. 부모는 항상 자신을 다소 두려워하는 것 같았고 독재자처럼 권위를 내세우려 하면서도 자꾸 그에게 씨라는 호칭을 붙였다. 출생 당시 자신의 몸과 마음의 명백한 성숙도에 대해 벤자민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웠다. 의학 잡지를 뒤져봤지만 자신과 같은 사례가 기록된 바는 없었다. 아버지의 성화에 성의껏 또래 남자 아이들과 놀아보려고도 하고 가벼운 게임은 종종 함께 하기도 했지만 풋볼을 하고 나면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데다 혹여 골절이라도 당하면 늙은 뼈가 붙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5살에는 유치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녹색 종이를 오렌지색 종이에 붙이는 법, 알록달록한 지도를 맞추는 법, 끝없이 이어지는 마분지 목걸이를 제작하는 세계에 입문했다. 그는 이런 노역 중에 꾸벅꾸벅 졸다가 잠들기 일쑤였고 이런 습관은 젊은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고 공포에 질리게 했다. 다행히도 여선생은 부모에게 불평을 했고 그는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로저 버튼 부부는 친구들에게 얘가 너무 어려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12살쯤 되자 부모는 그에게 익숙해졌다. 사실 습관의 힘이란 무척 강한 것이어서 그들은 벤자민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더는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12번째 생일이 몇 주 지난 어느 날 거울을 보던 벤자민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아니,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이 그를 속이는 건가? 아니면 그의 머리카락이 12년 인생 동안 흰머리를 감추려고 했던 염색에 못 이겨 흰색에서 철회색으로 변한 걸까? 그의 얼굴을 온통 뒤덮었던 주름살이 없어진 건가? 겨울이라 얼굴색이 불그스름해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부가 정말로 더 건강하고 탱탱해진 것일까? 그는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고 생애 초반보다 신체 조건이 향상되었음을 깨달았다. 설마 그는 홀로 생각했다. 아니 감히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해야 할까. 그는 아버지에게로 갔다. 제가 자랐어요.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저도 긴 바지를 입고 싶어요. 그의 아버지는 머뭇거렸다. 글쎄,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나는 잘 모르겠다. 긴 바지를 입는 나이는 14살이지. 넌 아직 12살밖에 안 됐잖아. 하지만 아버지도 인정하셔야 해요. 벤자민은 항의했다. 제가 나이에 비해 덩치가 크다는 걸요. 아버지는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 그를 보았다. 아닌 것 같은데 내가 12살이었을 때도 너만 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아들이 정상이라고 믿는 로저 버튼의 암묵적인 자기 타협의 일부일 뿐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타협에 도달했다. 벤자민은 계속 염색을 해야 한다. 또래 아이들과 놀려고 더 노력해야 한다. 안경을 끼거나 거리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선 안 된다. 이런 양보의 대가로 그는 난생 처음 긴 바지를 입는 것을 허락받았다. 벤자민 버튼의 12살에서
21살 사이의 인생에 대해서는 할 말이 거의 없다. 정상적인 비성장의 시기였다고 말하는 걸로 충분하다. 벤자민이 18이 되었을 때 그는 50살의 남자처럼 꼿꼿해졌다. 머리숱도 많아지고 색깔도 짙은 회색이 되었다. 그는 힘차게 걸음을 걸었고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는 소리가 아니라 건강한 바리톤으로 낮아졌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코네티컷 주로 보내 예일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게 했다. 벤자민은 시험에 합격했고 신입생이 되었다. 입학식을 하고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대학 사무주임인 하트씨로부터 자신의 사무실로 와서 시간표를 짜라는 통지를 받았다. 벤자민은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고 머리를 다시 갈색으로 염색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지만 초조한 마음으로 옷장 서랍을 뒤져봐도 염색약이 없었다. 그제야 기억이 났다. 전날 다 쓰고는 갖다 버렸던 것이다. 그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5분 내로 사무주임의 방에 가야 했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야 했다. 그는 이렇게 했다. 안녕하세요. 사무주임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아드님 문제로 오셨군요. 저 사실 제 이름이 버튼... 벤자민은 말하기 시작했지만 하트씨가 그의 말을 잘랐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버튼씨. 안 그래도 아드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